밤 11시가 넘은 골목 끝자락. 선영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67살 김선영 씨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야 비로소 계산대 앞에 앉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떨렸다. 계산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족 앨범을 꺼내며 선영은 무의식 중에 입술을 꽉 다물었다. 30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숨을 참곤 했다. 앨범 첫 장을 펼치자 색바랜 사진 속에서 환한 웃음꽃들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가 만개했던 놀이터에서 남편 정우가 큰아들 성호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둘째 영미는 떨어진 아카시아 꽃잎을 주워 모으며 볼을 빨갛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구석,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막내의 모습. 민호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선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 선영의 시선이 민호의 목에서 멈췄다. 작은 은빛 목걸이는 환하게 웃는 아이 목 위에서 기묘하게 반짝이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저게 뭐지?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작은 목걸이는 갑자기 정체 모를 증거처럼 선영의 눈앞에 도드라졌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요동치듯 뛰고 손에 든 앨범이 덜컥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넓게 열렸다. 오래 묻어둔 퍼즐 조각 하나가 서랍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순간 가슴 깊숙이 잊으려 했던 의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앨범의 비닐 커버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찬바람이 마치 누군가 곁에서 숨을 불어넣는 듯 섬뜩했다. 선영은 무릎 담요를 끌어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말끝이 흐르며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목걸이에 꽂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대체 선영이 가족에 대해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때는 30년 전 1985년 여름. 선영의 가족들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영동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또 막히네. 정우가 핸들을 쥔 채 한숨을 쉬었다. 여름 휴가철 토요일 오전 영동 고속도로는 꼼짝없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뒷자리에서는 세 아이들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13살 성호는 만화책에 푹 빠져 있었고 10살 영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심심해했다. 그리고 7살 막내 민호는 엄마 언제 도착해? 바다 보고 싶어. 차 안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안달복달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민호야. 금방 도착할 거야. 선영이 뒤돌아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이런 시기면 해수욕장에 도착하는 것만도 해질 무렵이 될 것 같았다.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고속도로 갓길에는 온갖 장사꾼들이 나타났다. 뻥튀기, 막 튀긴 뻥튀기, 옥수수, 달콤한 옥수수. 아빠 나도 뻥튀기 사줘. 정우가 차를 완전히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아저씨 뻥튀기 2봉지 주세요. 네, 2봉지요. 장사꾼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갓 튀긴 뻥튀기를 봉지에 담아 창문 쪽으로 내밀었다. 정우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네자 뻥튀기의 고소한 냄새가 차 안가득 퍼졌다. 따뜻해. 민호가 뻥튀기 봉지를 받아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성호와 영미도 손을 내밀었다.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해.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길가 여기저기에는 아예 포기한 듯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이 보였다. 어떤 아버지는 차 트렁크에서 꺼낸 가스버너에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자 지나가는 차들의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와, 저 사람들 고기 구워 먹어. 영미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우리도 저렇게 할까? 정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안 돼요. 빨리 바다 가야 해요. 성호가 펄쩍 뛰며 반대했다. 막힌 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내려와 놀고 있었다. 요요를 돌리는 아이,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실이 풀렸다 감겼다 하는 요요를 보며 민호는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내려서 놀고 싶어. 위험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아쉬워했다. 6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마침내 동해안이 보이기 시작했다. 와, 바다다. 7살 민호의 목소리가 여름 하늘을 찢고 올라갔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견뎌낸 보상이라도 받는 듯 차 문이 열리자마자 민호는 뛰어내렸다. 민호야, 차 조심해. 선영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이미 백사장을 향해 팔다리를 휘저으며 달려가고 있었다. 뒤늦게 차에서 내린 정우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 녀석 바다만 보면 미치는구나.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어 있었다. 여름 휴가철 주말이라 인산인 해였다. 색색의 파라솔들이 꽃밭처럼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흘러나왔다. 민호는 파도를 보자마자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다. 신이 날 때면 언제나 보이는 버릇이었다. 엄마, 나 지금 당장 수영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텐트부터 치고. 정우가 캐리어에서 텐트를 꺼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보, 저기 관리사무소 근처가 좋을 것 같은데? 그때였다.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깔끔한 여름 셔츠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제법 젊어 보였다. 허리에는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키홀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등대 모양의 것이 유난히 햇빛에 반짝였다.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확성기를 든 그의 목소리가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관리인의 선글라스 너머로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호는 그런 방송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꾹꾹 다지면서 중얼거렸다. 엄마, 이거 등대 만드는 거야. 등대? 응. 저기 아저씨 키에 달린 것처럼. 민호가 관리사무소 쪽을 가리켰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이미 관리인은 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오후 3시경 해변은 더욱 붐볐다. 정우는 텐트 설치를 마치고 선영은 아이들 간식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민호야, 멀리 가면 안 돼. 알았어, 엄마.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민호는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종아리를,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민호가 어디 갔지? 선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던 민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파도가 그를 삼켜버린 것처럼. 민호야, 민호. 선영의 절규가 해변을 가로질렀다.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정우가 달려와 선영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정해, 분명 어딘가에. 7살이에요.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반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민호를 본 적 있는지 물었고 어떤 아버지는 바다 쪽을 살피며 수색에 나섰다. 저기 관리사무소에 신고부터 하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까지 수색은 계속되었다. 해양 경비대까지 출동했지만 민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관리사무소에는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사무소 뒤편에서는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등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져갔다. 민호가 실종된 지 한 달이 흘렀다. 선영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었다. 민호가 파도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을. 그녀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분식집 일을 하는 중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다. 손님이 주문을 해도 몇 번씩 되물어야 했고 김밥을 말다가도 손이 멈춰버리곤 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야지. 정우가 미역국을 끓여왔지만 선영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다. 우리 아직 성호랑 영미가 있잖아. 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민호 손을 놓지 않았으면. 선영아,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선영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길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고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라도 보이면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멈춰졌다. 성호와 영미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다. 13살 성호는 동생을 달래느라 어른스럽게 굴었고 10살 영미는 엄마에게 안기려다가도 머뭇거렸다. 엄마, 민호 꼭 돌아올 거야. 그렇지? 영미의 물음에 선영은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품에서 영미는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2년 후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정우는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성호가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제가 가장이에요. 15살 아이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저려왔다. 영미는 검은 옷을 입고 어른들 사이에서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선영은 정우의 옷장을 열었다. 정갈하게 걸려있는 셔츠들 사이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정우가 즐겨 입던 체크 셔츠를 꺼내 얼굴에 대었다. 당신마저. 처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선영은 거울을 보았다. 눈두덩이 퉁퉁 부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엄마 죽 좀 드세요? 23이 된 영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하얀 죽이 담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선영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웠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분식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 성우 오빠랑 제가 돌아가면서 해요. 걱정 마세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분식집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느 새벽 선영은 혼자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동해안까지 갔다. 민호가 사라진 그 해수욕장이었다. 11월의 바다는 을씨년스러웠다. 여름철의 화려한 파라솔들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파도만이 모래사장을 쓸고 갔다. 선영은 파도가 닿을 듯 말 듯 한 곳에 주저앉았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민호야. 목이 메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아빠도 먼저 보내서. 파도 소리만이 대답했다. 선영은 모래를 한 움큼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 빠져나가는 모래를 보며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우리 민호만이라도. 파도 소리만이 대답했다. 선영은 모래를 한 움큼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 빠져나가는 모래를 보며 눈을 감았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민호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정우가 어깨에 태워주며 우리 막내 장사다 하던 목소리. 성우가 동생을 업고 놀아주던 모습, 영미가 민호 손을 잡고 함께 아카시아 꽃잎을 주우며 웃던 그 봄날들. 우리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래를 털어내며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 살아야겠구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선 것 같았다. 성우와 영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남편 정우와 그리운 아들 민호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났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떠난 가족들의 허전함도 무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의 분식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새소망 보육원입니다. 혹시 김밥 도시락 주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몇 개나 필요하시죠? 저희 보육원에 아이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혹시 150개까지 가능할까요? 좀 무리한 부탁인가요? 선영은 잠깐 망설였다. 평소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지만 큰 주문이었고 보육원이라니 왠지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150개요? 선영이 잠시 계산해 보았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 오전 11시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영미와 성우까지 불러 모아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았다. 150개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많은 걸 다 만드시다니. 영미가 옆에서 김 굽는 일을 도와주며 감탄했다. 아이들이 먹을 건데 정성껏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 다음 날 오전 선영은 김밥 상자들을 승용차와 성호의 도움을 받아 새소망 보육원으로 운반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보육원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과 넓은 운동장이 인상적이었다. 김밥 배달 왔습니다. 현관에서 목소리를 높이자 곧 한 청년이 나타났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목에는 새소망 보육원 기획실장 민우라고 적힌 명찰이 걸려 있었다. 아, 김밥 주문해 주신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선영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민우라는 이름을 들으니 잃어버린 아들이 떠올랐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민우가 상자들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선영은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혹시 드실 커피라도 한 잔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영이 돌아서려는데 민우가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자주 이런 주문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많아서 가끔 도시락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선영 분식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김밥 주문했던 새소망 보육원 민우입니다. 선영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다. 벌써 친숙한 목소리였다. 아, 민호 실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김밥은 아이들이 잘 드셨나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들이 또 해달라고 보채서. 혹시 이번에는 김밥이랑 떡볶이도 같이 주문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몇 개나 필요하세요? 김밥 100개, 그리고 떡볶이 50인분 정도로. 내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할까요? 이번에도 배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민호와 대화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민호가 선영의 분식집을 자주 찾기 시작한 것은 그즈음부터였다. 보육원 아이들 단체 급식 주문 때문이었다. 오늘은 뭘 드릴까? 아, 오늘은 제가 먹을 걸로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민호가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선영은 문득 아들 뻘 되는 청년이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죄송한데 콩나물 무침은 빼주실 수 있나요? 제가 콩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선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언제부터 알레르기가 있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로는 제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선영은 마음이 복잡했다. 민호도 콩에 알레르기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콩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었다. 콩 알레르기라는 공통점이 단순한 우연일까? 며칠 후 선영은 장도연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문건의 정산을 위해 보육원을 찾은 것이다. 민호가 직접 원장님께 받으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 안내해준 덕분이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장도연이 급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선영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깨진 등대 모양의 열쇠고리였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반쪽이 깨끗하게 부서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금속 재질이었다. 이상하네. 왜 깨진 걸 가지고 다니지? 선영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열쇠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아, 죄송해요. 전화가 길어져서. 장도연이 들어오며 멋쩍은 듯 웃었다. 하지만 선영의 시선이 등대 조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열쇠고리 등대 모양인데 참 특이하네요. 바다 좋아하세요? 장도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재빨리 열쇠고리를 집어 서랍 안에 넣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오래된 물건이에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디자인이 독특해서. 그건 장도연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낮아졌다. 개인적인 물건이라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가운 어조였다. 아까까지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영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그보다 정산 얘기를 마저 할까요? 장도연은 서둘러 서류를 꺼내며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정산을 마치고 나오는 선영을 배웅하며 장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그럼. 선영이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장도연이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잠깐만 들어와 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선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문 근처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했다. 사무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언제부터? 왜 자꾸? 그만. 단어들이 조각조각 들렸다. 장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민호의 대답은 분명치 않았다. 선영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단순한 열쇠고리 하나를 두고
선영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보육원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2층 사무실 창문에 장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선영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선영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5월이 되자 거리 곳곳에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했다. 선영은 민호와 함께 보육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와,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좋네요. 민호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향기가 날 때면 어디선가 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선영의 심장이 또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가 사라진 날도 아카시아가 만개했던 봄이었다. 그리고 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향기가 바로 아카시아였다. 무슨 기억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와 함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꿈인지 현실인지. 선영은 골똘히 생각에 빠진 민호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어디선가 낯이 익었다. 그 목걸이. 선영이 물으려던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 후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서 가보세요. 민호가 급히 돌아간 후 선영은 한참을 아카시아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선영의 발걸음은 분식집으로 향했다. 계산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족 앨범을 꺼내 보았다. 선영은 무의식 중에 입술을 꽉 다물었다. 30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숨을 참곤 했다. 앨범 첫 장을 펼치자 색바랜 사진 속에서 환한 웃음꽃들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가 만개했던 놀이터에서 남편 정우가 큰아들 성호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둘째 영미는 떨어진 아카시아 꽃잎을 주워 모으며 볼을 빨갛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구석, 두 손을 비비작거리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막내의 모습. 민호야. 그때 병원에서 받은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콩류 섭취 금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그 글자가 선영의 눈에 들어왔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간 선영의 시선이 그의 목에서 멈췄다. 작은 은빛 목걸이는 환하게 웃는 아이 목 위에서 기묘하게 반짝이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저건?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작은 목걸이는 갑자기 정체 모를 증거처럼 선영의 눈앞에 도드라졌다. 민호의 목에 있던 낯익던 목걸이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요동치듯 뛰고 손에 든 앨범이 덜컥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넓게 열렸다. 오래 묻어둔 퍼즐 조각 하나가 서랍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순간. 가슴 깊숙이 잊으려 했던 의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앨범의 비닐 커버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찬바람이 마치 누군가 곁에서 숨을 불어넣는 듯 섬뜩했다. 선영은 무릎 담요를 끌어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말끝이 흐르며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목걸이에 꽂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성우와 영미를 집으로 불러 모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성호도 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에 앉았다. 애들아.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즘 세소망 보육원이라고 거기 기획실장이 민호라는 청년한테 음식을 배달했거든. 네, 그건 알아요.
그래서요? 그 청년이 민호랑 너무 비슷한 거야. 성우와 영미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두 손을 비비는 버릇도 똑같고 콩 알레르기도 있고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 어디선가 놀던 기억이 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목걸이 봐. 선영이 사진을 가리켰다. 민호가 차고 있던 이 목걸이랑 똑같은 걸 민호가 차고 있었어. 엄마는 민우가 혹시 설마 민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호는 30년 전에 죽었잖아요. 하지만 시신도 못 찾았잖아. 혹시 살아있을 수도. 엄마, 성호가 탁자를 탁 치며 일어섰다. 요즘 사기꾼들 많아요. 엄마 같은 분들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비슷한 버릇 하나 보이고 비슷한 목걸이 하나 차면 다 친아들이에요. 아니야, 성호야. 엄마가 느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엄마, 그 보육원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영미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미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너무 외로우셔서 그래요.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라는 사람한테 민호를 투영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에요, 엄마. 그래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민호가 살아있다면. 엄마, 성호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현실을 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양아들로 자란 청년이에요. 저희 동생이 아니라고요. 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는 민호를 포기한 거야? 너희 동생을.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편한 거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엄마, 저희도 민호를 전부 잊은 건 아니에요. 영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또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우라는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고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라면 어떡해요? 나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선영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실에 놓인 민호의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뒤 분식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새소망 보육원입니다. 평소 민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선영은 잠시 멈칫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장 장도연입니다. 혹시 내일 김밥 주문 가능할까요? 장도연이 직접? 선영은 순간 의아했다. 평소에는 항상 민호가 주문을 했는데. 아, 네, 가능합니다. 몇 개나 필요하세요? 50개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장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서 받아가겠습니다. 배달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네. 내일 오후 3시쯤 찾으러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선영은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왜 갑자기 장도연이 직접 주문을 하는 걸까? 그것도 민호를 통하지 않고? 혹시 민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영은 주문을 받은 이상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날 선영은 정성스럽게 김밥 50개를 말았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다. 정확히 3시 문이 열리며 장도연이 들어섰다. 그는 사무실에서 봤을 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김밥 준비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선영이 상자들을 건네는데 장도연은 선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기, 민호 실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민우 말인가요? 그 친구는 요즘 좀 바빠서요. 제가 대신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또 주문하겠습니다. 장도현이 상자들을 들고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선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참, 김선영 사장님. 네? 혹시 저희 보육원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괜히 번거로우실 텐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배달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에는 분명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도연이 나간 후 선영은 텅 빈 분식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장도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민우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 민우가 위험한 건 아닐까? 선영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30년 전 민호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그날 오후 세소망 보육원 조리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퇴근하세요. 장도현이 조리사들에게 말했다. 조리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저녁 준비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조리사들이 나간 후 장도연은 조리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선영이 만든 김밥 상자들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김밥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통을 꺼내더니 김밥 안쪽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처럼. 김밥을 다시 포장하고 나서 장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 완료. 내일 점심때 아이들한테 주면 돼. 문자를 보낸 후 그는 김밥 상자를 냉장고에 넣고 조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오후 분식집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섰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선영은 반갑게 인사하려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민우 실장님,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게 민우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머뭇거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다. 불안할 때 나오는 그 버릇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선영이 다가가 물었다.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을? 지난번에 주신 김밥을 먹은 아이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어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식중독이요? 네. 20명 정도가 배탈과 구토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럴 리가. 제가 정말 정성껏 만들었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두 손을 더욱 세게 비비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 원장님께서 처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고 했어요. 손해배상을. 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서 그동안 아이들 위해 얼마나 정성껏 해주셨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겨우 넘어가게 됐어요. 민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불편함도 엿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보육원에서 주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분명 신선한 재료만 썼고 위생도 철저히 지켰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마 그날 날씨가 더워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민우도 확신 없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원장님께 더 잘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민우도 이 상황이 괴로운 것 같았다. 아니에요. 실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이 겨우 말을 꺼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꿈틀거렸다. 정말 내 김밥 때문이었을까?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없었는데 민우가 나간 후 선영은 텅 빈 분식집에 홀로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만든 김밥들이 떠올랐다. 분명 신선한 재료였고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썼는데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선영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관리비 내러간 김에 관리인 최만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 아저씨 요즘 제가 제 정신이 아니네요.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 아저씨는 이 동네에 오래 사신 거죠? 그럼요. 벌써 20년 넘었지. 그 전에는 해수욕장에서 일했었거든요. 해수욕장이요? 동해안 쪽에서 관리요원으로 일했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았지. 선영은 최만수의 책상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등대 모양 펜던트의 조각이었다. 이건? 이거요. 몇십 년 전에 계단에서 주운 건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간직하고 있어요. 등대 모양이 예뻐서 말이에요. 그런데 반쪽만 있네요. 선영은 그 조각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장도연 사무실에서 본 깨진 열쇠고리와 정확히 맞는 반쪽이었다. 최 아저씨 혹시 그때 해수욕장에서 아이가 실종된 사건 기억하세요? 30년 전쯤에. 최만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왜 그런 걸 묻나요? 제가 그때 그 아이 엄마거든요. 최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30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해수욕장 관리소장이 실종된 아이를 실제로 구조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관리소장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때는 뭔가 이상했지만 제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었어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호가 죽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럼 우리 민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살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을 잃었거나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두 손을 비비는 버릇, 콩 알레르기, 아카시아 향기에 대한 희미한 기억,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배경까지. 거기에다 어딘가 낯이 익었던 펜던트. 혹시 민우 씨가? 다음 날 선영은 급히 민우를 찾아갔다.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민우를 발견했을 때 선영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우 씨. 사장님, 왜 울고 계세요? 민우가 선영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선영은 민우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발견했다. 평소에는 5단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목걸이. 민우는 당황하며 목걸이를 숨기려 했지만 선영이 이미 본 후였다. 제발. 그것 좀 보여줄래요? 민우는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꺼냈다.
시계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는데 열어보니 안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카시아가 만개한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이건 선영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민호였다. 이 사진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육원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래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호는 30년 전 실종되었던 민호였다. 장도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구조한 후 다른 신분으로 살게 했던 것이다. 민호야. 선영이 민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성호와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만수의 증언을 듣고 나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세 모녀는 경찰서를 찾았다. 성호가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 놓았다. 30년 전 실종 신고서, 최만수의 증언서, 장도연 사무실에서 본 등대 조각 사진, 그리고 민호와 민호의 공통점들을 정리한 메모들. 30년 전 사건이라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겁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들을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 증언이 있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네요. 일단 장도현이라는 사람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장도연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세소망보육원의 설립 과정을 조사했다. 그리고 30년 전 해수욕장 사고 당시 기록들을 다시 꺼내 검토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장도연은 30년 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민호를 숨겼고 아이가 기억을 잃은 것을 이용해 양아들로 키웠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최근에 식중독 사건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도연이 선영과 민호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밥에 이물질을 넣었던 것이다. 2주 후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장도연을 소환했다. 장도현, 당신은 1985년 아동 유괴 및 신분 위조, 그리고 최근에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수갑이 장도연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장도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때 제 관리 소홀로 아이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다행히 구조했지만 사고가 알려지면 제 경력에 치명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는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저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던 형사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30년 동안 한 아이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거군요. 장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치조실 밖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성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것은 선영에게 희망인 동시에 분노였고 안도인 동시에 슬픔이었다. 민호는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보낸 후 선영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유대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를 수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민호야, 우리 막내. 선영이 민호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포옹 속에서 모자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성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43살이 된 그는 이제 어엿한 가장의 모습이었지만 동생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형이었다. 민호야. 정말 너구나.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어린 시절 민호를 업고 놀아주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편하네요. 민호가 성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비슷한 눈매, 같은 웃음선.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영미는 한참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30살이 된 그녀에게도 이 모든 상황은 꿈만 같았다. 어린 시절 함께 아카시아 꽃잎을 주우며 놀았던 막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누나. 맞죠? 민호가 영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영미의 기억 속에서 어린 민호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누나, 같이 놀자고 말하던 모습이 겹쳐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미가 민호의 손을 잡는 순간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민호야. 누나가 그때 더 지켜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누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민호가 영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온 가족이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름이 다시 찾아왔다. 선영은 성호, 영미 그리고 민호와 함께 다시 동해안을 찾았다. 30년 전 그 해수욕장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민호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괜찮아?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내 가족은 30년 전 민호가 사라졌던 그 자리 근처에 돗자리를 폈다. 파라솔 아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했다. 무섭지 않아? 영미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야. 이제는 무섭지 않아. 민호가 영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너 예전에 여기서 모래성 쌓는 거 좋아했어. 특히 등대 만드는 걸 좋아했어. 선영이 추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등대요? 지금도 만들어 볼까요? 민호가 일어나 모래를 한 움큼 떠서 다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몸짓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듯 했다. 성호와 영미도 함께 참여했다. 30을 넘은 어른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와, 정말 등대 같네. 완성된 모래 등대를 보며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30년 전 7살 민호의 웃음과 똑같았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석양 아래의 약속.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때 내 가족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나란히 앉았다. 정우야, 이제 우리 민호 찾았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야. 선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성우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하루 종일 웃고 있었거든. 우리 막내가 장사다라고 자랑하면서. 선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빠는 너를 어깨에 태워주는 걸 좋아했어. 너도 그걸 좋아해서 아빠 비행기 라고 하면서 까르르 웃곤 했어. 영미가 덧붙여 말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호의 말에 가족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들은 모두 정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선영은 자녀들과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성호의 거친 손, 영미의 부드러운 손, 그리고 민호의 따뜻한 손이 선영의 양쪽 손과 이어졌다. 네 사람의 손이 만든 작은 원 안에서 30년간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하자. 선영이 말하자 아이들이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바람에 실려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저 멀리 아카시아 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달콤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저 냄새 정말 좋아요.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 어렸을 때 아카시아 향기를 좋아했어.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나랑 같이 꽃잎 주우러 다녔거든. 정말요? 그래서인지 이 향기만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파도를 물들이고 가족들의 얼굴도 따뜻하게 감쌌다. 선영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평안함이 감돌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곳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기가 가족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영미가 중얼거렸다. 응,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선영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30년간 잃어버렸던 엄마의 미소였다. 파도가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 30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시간과 기억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큰 기적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카시아 향기처럼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